자, 그러면은 저희 쉬고 잠깐 쉬고 배고파서 지금 시간 현재 시각 7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말하는 게 칼로리가 좀 소모가 심하단 말이죠. 꽤나. 은근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가 배고파서 잠깐 빵 같은 것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번 회차에서는 한제스님의 이제 WCQ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결국은 WCQ OCG WCQ의 우승자분은 순성분이 되셨고 시애틀로 순성으로 우승하신 분이 출격을 하시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계속 순성을 하실지 아니면은 새로운 팩이 아무래도 발매가 된 이후에 9월 7일, 8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피니티 포비든이 어디까지 발매될지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팬텀 오브 유벨이라든지 TCG 금제와 또 금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좀 난해한 게 마스터 듀얼 아니고 OCG의 WCS가 참 난해한 게 금제를 이제 합집합으로 하죠. 아 맞죠. 빡세게 규제되어 있는 거는 다 더 빡세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제한, 저기서는 금지면은 이건 금지야. 이런 식으로 모든 금제를 다 적용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덱 짜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좀 아무튼 화이팅 이 시기를 화이팅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제가 열심히 했고 김래님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WCQ 2024년도 월드 챔피언십 퀄리파이어 마스터 듀얼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 기간은 언제였죠? 6월 대충 그때가 기억이 볼까요? 최종전 일주일 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최종전 일주일 전. 금토일 월요일 오후까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맞네요. 네, 진행을 했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스터 듀얼 WCQ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무제한 듀얼 악귀들이 무제한 듀얼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무제한 듀얼을 진행을 해서 랭크 포인트 DP, 듀얼리스트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DP라고 하죠. 네, DP가 이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다른 이제 듀얼리스트 컵 같은 경우에도 WCS에 권리를 주긴 하는데 그쪽은 다 1위. 맞죠. 1위만 그리고 주죠. 1위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은 차상위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 이번에 WCQ 2024년 WCQ 이 기간 동안은 에리어별로 시드가 그러니까 이제 출전권이 부여가 되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에리어별로 해가지고 일본의 한 팀, 그리고 아시아가 저희랑 이제 대만이랑 이제 기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 해가지고 한 팀, 그리고 이제 북미가 두 팀, 남미가 한 팀,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에서 한 팀이랑 유럽 한 팀 해가지고 이제 6팀을 총 뽑게 되는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들 에리어별로 높은 순위를 해가지고 6팀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추가로 이제 시즌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마스터 듀얼의 DC컵 그러니까 듀얼리스트 컵에서 얻은 포인트가 높은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부여된 포인트를 갖다가 합산해서 이제 랭킹이 높은 두 팀을 또 뽑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8팀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에리어 팀이 이제 6팀이죠. 네, 에리어 팀이 6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즌 포인트로 두 팀을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8팀이고 네. 그리고 지난번까지 이제 진행된 듀얼리스트 컵이 총 3번이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에리어 1등을 뽑으면 이제 11팀이잖아요. 네. 이제 8 더하기 3 해서. 네. 그럼 나머지 한 팀이 뭐냐?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작년도 마스터 듀얼 우승팀 해가지고 총 12팀이 모여서 이제 9월에 시애틀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 우승팀 일본 팀이었나요? 작년 우승팀은 조슈아 슈미트의 유럽팀. 네, 유럽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나라가 잘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승하겠지도 아니고 왜냐면 마스터 듀얼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전으로 게임을 그러니까 지역색이 딱히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어느 나라도.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르마노를 두 컵에서 꽤 상대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이건. 네, 카르마노가 이제 저번에 듀얼리스트 컵에서 이제 그 2등 점수랑 몇 점 차이 났죠? 거의 1등을 했던 그 미국인인가요? 그때가 언제였죠? 카르마노 씨가 1등 했던 두 컵 말씀이신가요? 그때가
첫 두 컵 1등은 RJ랑 그래도 거의 좀 경합세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등을 두 번 했잖아요. 네. 두 번째 1등을 두 번을 했거든요. 두 번째 1등은 이게 원래는 그 종료 1시간 전까지 타스크랑 되게 치열하게 맞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일기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 1시간에서 판정서를 거뒀죠. 그래서 타스쿠가 72,000 몇백까지 떨어졌고 카르마노는 그대로 8만 오버로 점수를 찍어가지고 8만 몇이었죠? 8만 5천? 8만 6천? 8만 2천이었나 6천이었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히 얘기해서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만 몇 점이 나버린 거예요. 십몇 승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1등하고 2등이. 그쵸. 이게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한 3,000점 차이만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죠. 이게 벽이죠, 벽. 예. 벽인데 만점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던 분이 그분이 이제 국적이 미국 캐나다. 캐나다세요. 그래서 네, 캐나다 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72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되는 특성상 사람이 갈려버립니다. 그쵸. 인간이 갈려 나가는 네. 말도 안 되는 미친 이제 듀얼 지옥에 빨려드는 그런 형태의 특이한 대회라면 대회고 대회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그 게임에 투신을 해서 그쵸. 3일 내내 미친 사람처럼 게임을 그렇죠. 진행을 했고요. 야, 저는 이게 유이왕을 3일 내내 72시간을 풀로 돌리는 것도 그 어렵고 대단한데 저는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마드 2시간만 해도 그냥 몸이 쑤시거든요. 아, 예. 네,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길게 못 하는데 아니 이게 나이 이슈도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컴퓨터 오래 못 하겠어.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몇 살이세요? 그 나이도 까야 돼. 제가 연상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일단 김래님부터 그러면은 후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사실 저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주변에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 원래 월챔을 못 나가는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포인트 자체는 나름 충분하게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그런 별개로 어차피 월챔 못 나가는 거 포인트 팀은 딱히 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에리어 점 대표로 가기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간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건 이제 못 가게 되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그냥 좀 듀얼리스컵 포맷이라는 대회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이제 72시간 동안 인생을 갈아 넣는 그 파멸적인 게임 방식 자체가 즐거우신 최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변태들 둘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고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듀얼리스컵이란 포맷이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간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그런 가혹한 포맷이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확실히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오프라인처럼 좀 적은 숫자의 게임으로 결정을 짓기에는 너무 좀 아무래도 싱글 게임이기도 해서 맞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한 달, 두 달의 장기 레이스 그러니까 레이팅전이죠. 지금 최근에 패치된 레이팅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짓기에는 또 제 생각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해쳐 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용한 시간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게 오히려 약간 차별이 될 수도 있는 차별을 거거든요.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사실 몇 달 동안에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은 분명히 티밍 문제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박 4일 이미 이게 사실 3박 4일이라는 게 72시간이라고 하면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게 그 정도로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정답을 잘못 골랐거나 뭔가 잘못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바로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이냐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하루나 뭐 12시간 안에 결정하기에는 너무 게임 수가 작고 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주면 이게 오답을 밟은 사람들도 결국엔 정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저는 이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꽤 절묘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네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몸을 갈아 마셔버린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네.
더 길어지면 더 갈아버릴 거고 더 맞죠. 짧아지면은 변별력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험 맞죠. 기간을 뭐 3일 동안 시험 보거나 4일 동안 시험 보거나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저도 최고입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일본 모바일 게임들이 그 최상의 랭커들이 막 게임 안 쓰러져서 병원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네, 막 10시 이후에는 랭킹을 닫아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게 일주일이었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사람이 아마. 그리고 이게 마스터 듀얼이 내수용 게임이 아니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시차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 시차. 네. 그렇네. 이게 또 그 듀얼리스컵 하다 보면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안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닫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10시지만 미국은 아침이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새벽에만 돌려야 되는데요, 게임을.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판수 제한을 리미트를 거는 건 어떠냐라는 말을. 판수. 네, 그런 제한도 있기는 한데 네, 전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면 뭐, 근데 판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초반에 돌린 사람이 너무 불리해요. 맞아요. 그렇네요, 또. 네, 초반에 돌린 사람이 너무 불리하기도 하고 지금 정도 딱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72시간 말고 한 54시간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72시간은 좀 많이 길기는 해요. 근데 54시간이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안 자고 54시간 돌려버릴 것 같기 때문에 밤을 새서 그래서 72시간 정도가 한 번의 휴식, 한 번 내지 두 번의 휴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에 딱 적당한 시간 아닌가? 그리고 사실 듀얼링크스는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막 그렇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맞아요. 비슷한 거를 거의 몇 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듀얼링크스. 질문 있습니다. 네. 두 분 72시간 중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저는 잠은 제때 다 잤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이게 주무셨어요? 총 몇 시간 주무셨는지. 저는 진짜 거의 평소랑 똑같이 자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건 평소에 몇 시간 자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게 72시간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20시간 이상은 자잖아요, 보통. 네. 그럼 너브로님 몇 시간 주무셨는지. 저는 총 7시간 잤습니다. 72시간 중에 7시간이요? 네. 저는 65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튼 뭐 김래님 후기에서 제 후기로 넘어오자면은 저는 이제 원래는 뭐가 목적이었냐면은 금장을 한번 따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 좀 욕심 나긴 해요. 네, 확실히. 금장을 한번 따보고 싶었어. 이게 금장을 한번 따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은 세계 10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여망이 너무 센 거예요. 맞아. 그리고 여망이라는 덱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자신 있는 덱이었어. 그 OCG에서. 맞아, OCG에서 일단 제가 여망에 나올 때쯤부터 OCG 방황을 했거든요. 네, 막 뭔데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그때 앞에 계신 먼데카고 있었죠. 그때. 저 그때 방황해가지고 섬도에 만지고 있었죠 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네네. 되나 싶어가지고 만지고 있던 단계였어요. 네네네. 세 번밖에 안 나갔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저를 여망을 딱 들고 와서 이거 머리에 넣어라 하고 주입식 사격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제가 한 12시간 정도 붙잡아 놓고 여망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어 버린. 그리고 그때 몇 등이었죠? 우승했나? 그 대회 전날 자기를 집에 불러가지고 네. 새벽 5시인가 4시까지 주입을 시켰어요. 네, 막 꾸겨 넣었죠. 그냥 근데, 머리에다가.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음날 대회에서 뭐 제대로 못 쓰긴 했죠. 네, 그쵸. 그래서 그때 8전 2승이었나? 그냥 6번 지고 6번 졌어요, 제가. 네. 대회를 8전 중에 6번을 졌는데 네. 이 사람이랑 옆에 사람이 다 이겨가지고 우승을 해버렸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냥 가면서 형 나 졌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난 이겼어 이러고 나도 이겼어. 이거를 8번 반복을 한 거야. 그래서 그쵸. 제가 그냥 그렇게 해버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사람이 넣어준 주입식 사격 때문에 그 후 대회에서 저 혼자 승승장구를 아, 우승 몇 번 했죠. 예. 3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 뒤에. 네, 그쵸. 이제 네. 머릿속에다가 꾸겨 넣은 그 데이터가 이제 진짜 동작하기 이제 시작한 그 거지.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그냥 꺼냈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여망의 진심이었습니다. 너브름님이. 여망을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망 자신 있었어. 근데 금장을 한번 따보고 싶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한 듀얼의 지옥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에 1시에 열렸거든요. 첫날 오후 1시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그 다음날 밤 12시에 잡니다. 오우 씨. 23시간 뒤에 잔 건가요, 그럼?
35시간 35시간. 다음날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 시작을 해서 오후 1시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1시에도 게임을 하고 있었고 네. 그날 밤 그날 12시였다니까요. 밤 와. 그러니까 36시간을 채우기 1시간 전에 자요. 1시간 전에 잤어요. 그것도 35시간 게임하고. 왜냐면 너무 게임이 재밌는 거야. 이게 도파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잠도 안 오고 밥도 배도 안 고프고 저 그 듀얼리스트 컵 72시간 동안 하면서 WCQ 72시간 동안 하면서 밥을 2끼 먹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이 사람 무서웠던 게 듀컵을 하고 있대요. 근데 재밌대. 네. 그 너무 재밌어. 너브로 형 지금 뭐해? 듀컵해. 지금 뭐해? 듀컵해. 앉아? 앉아. 밥 뭐 먹었어?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근데 이상 이게 무서웠던 게 이게 듀컵을 하는데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짜증난다. 못해 먹겠다. 자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재밌다는 거야.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좀 속으로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속으로 무서웠고 이 사람이 사고 칠 것 같았어요. 물론 욕을 안 하진 않았는데 네, 욕은 했는데 근데 욕은 해도 재밌다는 거죠. 네, 욕하고 제가 언제 한 10몇 연패를 해가지고 4만 점에서 2만 8천 점까지 오. 수직으로 꼬라 박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4만 5천 점을 찍고 잡니다. 그렇게 해서 1차가 끝났어요. 한번 4만 점을 찍어 터치를 해서 그때 그 세계 2등을 한번 해보고 저게 1일차야 1일차야? 1일차 1일차라고 해야 되네 저기. 안 자면 1일이죠. 안 자면 1일. 저는 듀얼리스트 컵을 2일차밖에 이틀밖에 안 해가지고 아 오케이. 안 잤기 때문에. 혹시 너브로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가요? 네, 저 화성에서 와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5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하고 4만 5천 점을 찍고 자요. 자고 나서 다음날 그러니까 자는 것도 이거는 일종의 닥터 스톱이 걸린 건데 졸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오는데 이게 일단 시야가 멀어지거든요. 일단 그 눈이 내 눈보다 더 뒤쪽에서 내가 뭔가 보고 있는 좀 이렇게 그 RTS 시점으로 좀 세상이 보인다 하잖아. 이게 시야가 딱 그 1인칭 시점이 아니고 뭔가 좀 3인칭 시점, 뭐 RPG 뭐 그 FPS 게임 같은 거 보면 좀 3인칭 시점 있잖아요. 그거로 살짝 넘어갈라 그래. 자야지 그건. 내 뒤통수가 보이려 그래. 약간 좀. 그래서 뭐지? 이러고 나서 유체 이탈이 되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눈 밑이 막 떨려요. 눈 밑이 막 그 마그네슘 부족해가지고 눈 밑이 막 떨리고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게임은 재밌어서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게임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자. 이러고 그냥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6시간 후에. 6시간 후에 일어납니다. 35시간 게임을 하고 6시간 후에 일어나서 씻고 다시 게임을 돌려서 그 상태 그대로 30시간 다시 돌려요. 네, 확실히 체력 게임이야. 네, 확실히 체력 게임이야 이게. 이게 제가 그 운동을 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을 아무리 해도 허리가 안 아프고 아무리 해도 재밌고 아무리 해도 막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더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저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사람같이 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됐냐. 아쉽게도 금장은 못 땄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WCQ죠. WCQ가 여타 듀얼리스트 컵하고 비교해도 금장 따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금장이라는 게 이제 세계 10등 안쪽인 그쵸? 건데 못 땄어요. 결국은 세계 12등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 12등. 이게 사실 그 보통 일본이 강세란 말이죠. 네. 왜냐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중국 국적의 플레이어들에게는 이제 월챔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듀얼이 중국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이슈가 계속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이후부터는 거의 듀얼리스트 컵은 일본 플레이어들의 강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너브럼님이 금장이 목표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금장 따면 아시아 1등인데. 근데 보통 그렇거든요. 네. 아시아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네, 철없던 소리를 한 거죠. 그냥 몰랐지. 네. 나는 금장만 따고 싶었어. 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아시아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약간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속으로 그 생각했죠. 아니 금장을 따면 그거는 그냥 월챔을 가겠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말인데 사실상 이게 약간 무지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비롯된 약간 잘못된 목표 설정. 이번에는 심지어
아시아 1등은 금장을 땄나요? 네, 이번에? 10등이에요. 10등. 10등이죠. 아시아 1등 10등. 아, 이게 그리고 저랑 200점 차이 납니다. 200점 차이면 한 판이죠. 5분의 1판입니다. 5분의 네, 5분의 네. 1판. 이게 진짜 빡세긴 했어요. 이게 물론 최근에 듀얼리스컵 이제 금장권 그러니까 10등까지만이 아니라 한 10몇 등 라인까지 보면 원래 좀 최근에 좀 치열해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봐도 이번이 좀 심하긴 했어요. 확실히 좀. 제가 그 12등인데 12등이 65,800점이고 음. 10등도 아니야. 한 5등? 5등이 66,60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0점 차이가 안 나요. 5등이랑.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14등이랑 저는 그 4,000점 정도 차이 납니다. 보통 한 판에 1000점이죠. 한 판 1000점이에요, 보통. 한판 1000점이고 이제 14등이 그러면 4000점 차이라고 하면 한 6만 한 2,000점. 그 RJC. RJ가 6만 2천이었죠. 14등입니다. 이게 제가 30등인데 5만 5천이거든요. 이제 갭이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은 갭이 엄청 좁고 아래쪽은 좀 밑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벽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벽이 거기서 생겼던 거죠. 그 6만 중반대랑 6만 초반대랑 네. 이제 그러니까 이 6만에서 6만 2천 점 이제 거기가 약간 벽이 생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 구간 오면 다시 촘촘해져요. 이제 그 5만 점대들 사이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5만 이제 은장 컷이 이번에 5만이 약간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5만 5천인데 30등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100등까지가 이제 100등 뭐 한 100등이 5만 점이니까 네. 그 5,000점 사이에 한 70명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은장은 원래 그러긴 했어요. 은장권은 원래 조금 이 약간 개미지옥 구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마스터 듀얼이라는 게임이 되게 CG에 비교해서 어느 쪽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은 게임을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돌리잖아요. 게임을 제가 한 500번 돌렸을 거예요 아마. 와 진짜 많이 돌렸네. 게임을 진짜 엄청 많이 돌렸는데 그 돌리는 와중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엄청 OCG 할 때보다 확률에 집착하게 돼요. 되게 아 맞아요. 뽑을 확률 1%의 확률이 실제로 여기서 유의미해. 그렇죠. 1% 확률로 이기면 1000점이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1%의 확률이라는 게 되게 열판 단위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열판 이러면. 그쵸. 그런데 마스터 듀얼에서 한 200판만 돌려도 1%의 확률은 2판이에요. 두 판은 네. 사실 독립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두 판 아니지만 네, 대충. 일어날 확률이 충분히 있는 그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에 집착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그렇게 했고 아무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망을 사용해서 게임을 인생을 갈아 마셔가지고 이제 집어넣었고 최종 순위가 세계 12등 그리고 아시아 2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아시아 2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아시아 1등분이 지금 국적이 아마도 중국 분이신 걸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운이 좋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WCCS에 출전할 수 없다면 제가 WCS 대표로 아시아 대표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게 편집돼서 올라갈 때쯤에는 결정이 나 있겠죠. 아마 그렇겠죠. 만약에 제가 못 나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야겠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덱픽은 여망이었고요. 네. 물론 레스큐랑 퓨어리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잠시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주력은 여망이었던 게 사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여망을 주력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약간 그리고 실제 두컵에서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메타 자체가 아마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여망을 정배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했다 보니까 맞아요. 너브럼님은 여망만 쓰셨나요? 다른 건 저는 하나도 처음부터 안 끝까지 여망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할 줄 몰랐었던 것도 있고 사실 그 레스큐이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충분히 있어서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하면 덱 하나로 미는 게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이야. 왜냐하면 그 원래 고르던 덱을 하지 않고 다른 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 덱 원래 하던 덱을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겨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약간 단지 그냥 운이 없어가지고 잠시 만났던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 일시적인 건데 그게 되게 좀 지속적인 변화라고, 약간 영구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패닉 상태에서 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쵸. 덱을 바꾼다라는 게. 뭐 페닉셀 같은 느낌으로 그냥 네. 덱을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떨어진다 팔아, 올라간다 사 하면은 그냥 망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확실하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게임을 계속 분석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저는 대부분 들어갔던 패트랩이나 뭐 이런 거 변경 이외에는 거의 그냥 덱은 고정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게 또 있거든요. 이게 막상 실제로 이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라도 약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도 사실 그 덱에 처음 집었던 덱보다 기본적으로는 더 안 좋은 덱일 거란 말이죠. 좋은 덱부터 할 테니까. 네, 웬만하면 더 좋은 덱을 이제 먼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의 난이도 자체도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냉정하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덱을 이제 복수개를 들고 간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훨씬. 그렇죠. 그래서 저도 레스큐를 잠시 했었던 게, 좀 제가 레스큐를 집었던 당시 그 듀얼리스트 컵 메타가 잠시 드롤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그쵸. 네, 그거를 그런 구간이 있었죠. 이게 특히 첫날에. 첫날에 네, 그래서 그때 잠시 레스큐를 했던 거고. 여망한테 너무 막 두드려 맞아서 지쳐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네. 드롤을 들고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그쵸. 저는 드롤 맞아도 그냥 아니 어떻게 드롤을 어떻게 쓰지? 간마 맞으면 바로 그냥 저승 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쓰시는 분들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순간. 네. 그래서 사실 제 계산상으로도 원래는 드롤이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10판에 지금 5번을 드롤을 맞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잠시 좀 레스큐 좀 해볼까 해가지고 레스큐를 했던 거고, 사실 이것도 첫날 이후로는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드롤은 조금 비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웠다 보니까 최상위권을 맞아요. 이게 억울해서 쓰는 약간 좀 억울해서 쓰는, 패트랩 안 잡혀서 억울해서 쓰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2장 넣었다가 하나 벨로로 바꿨다가 결국 2개 다 벨로로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3일차 때 그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번 하긴 했어요. 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드롤 좀 넣어야겠다 했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쏩시다 하면서 이제 그냥 그래서 바로 드롤을 쐈는데 그다음 그 드롤을 넣은 구간 동안 데스피아 그 낙인이랑 레스큐 뭐 순수 스네이카 이런 애들한테 코인을 다 따이고 그 따인 게임을 거의 다 져가지고 드롤을 들고 드롤을 들고 져가지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대체 내가 무슨 선택을,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때가 아마 한 5만 점 초반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좀 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스터 듀얼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벽이 있습니다. 맞아. 올라갈 때마다 머리를 아무리 갖다 박아도 뚫리지 않는 벽이 존재해요. 맞아요. 그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이 내 플레이는 변함이 없는데 벽이 있어. 그래서 38,000에서 45,000에서 38,000에서 45,000점 사이에서 계속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쭉 박아가지고 28,00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멘탈이 많이 약간 금가는 게임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당연히 코인 토스 확률을 조작하진 않았겠죠, 코나미가. 근데 이게 웃긴 게 패가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패가 엄청 안 좋은 게 연속되는 구간이 있고, 코인 토스가 뒷면이 나오는 게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2개가 겹쳐지면은 거기는 그냥 한 만점 정도 그냥 다 빨리고 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맞죠? 그런 것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멘탈 깎여가지고 막 그냥 덱이 실제로는 구린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비이성적으로 덱을 교체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게 저도 마듀를 그냥 저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퇴근하고 한 몇 판 하는 정도, 이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하게 코인 토스 연달아지는 구간이 있고, 그렇게 좀 한 4판 5판 치면은 너 이제 성공해봐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런 구간이 진짜 있어요. 이상해. 그래서 약간 좀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는 아무래도 마스터 듀얼 좀 이제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바뀐 게,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일단은
한 10판 단위로 진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하. 이게 오프라인에서 사실 10판 단위로 게임을 지면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못 하는 건데 그럼 그날은 그 게임을 더 못 하고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요. 10판을 줬으면은 그건 왜냐면 싱글로만 10판 지면 보통 네. 이제 스틱이니까. 그쵸? 네. 싱글로 그쵸 뭐 10판이면 뭐 충분히. 네. 그래서 한 4판만 줘도 스틱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적은 수의 게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약간 마스터 듀얼 와서는 한 10판 단위로 이기고 지는 거에 약간 생각이 없어졌다 해야 되나? 아, 약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게 한 2승 8패 뭐 이런 것만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10승 0패 이런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쭉 쳐박을 때는 쭉 쳐박았다가 덱 레시피 그대로 하고 뭐 플랜도 똑같고 내가 한 플레이 똑같은데 갑자기 막 한 8패를 쳐박은 다음에 15연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7,000점이 오른다든지 약간 이런 맞아요. 게임도 충분히 계속 존재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WCQ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점수가 오를 때 그냥 쭉 올라 그냥 맞아요. 오를 때 그냥 쭉 오르고 계단식으로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계속 정체돼 있다가 어느 순간 빡 뚫고 빡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체됐다가 빡 뚫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체 구간에 눈치채고 빨리 끄면은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거든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신이 말끔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최우선이라 그거를 기준으로 좀 쉬는 느낌이고 제가 듣기로 타스쿠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풀 컨디션일 때만 미친 듯이 했다가 다시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35시간 연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하스스톤이라는 거 할 때 전설까지 달릴 때 3연패하면 껐거든요 항상.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연패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주도 마일 달릴 때 지금도 저는 근데 그 버릇대가 3연패면 꺼요. 그냥 껐다가 뭐 자고 뭐 내일 한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근데 또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저는 3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7시간 아니 거기서 45,000점에서 못 올라가고 그 정체돼 있을 때 그때가 재밌었던 게 이제 45,000점에서 못 올라가고 정체돼 있을 때가 되게 좀 내가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플랑베르즈랑 드라이버가 막 한 10판 연속 잡히고 막 7판 8판 잡히고 계속 후공 따이고 좀 이겨볼만 하면은 따이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마우스 집어 던지고 껐거든요. 근데 끄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1시간 후에 이제 김리님한테 문자를 합니다. 카톡을 합니다. 54,000점 도착. 야, 1시간 만에 만점을 올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와 뭐지? 뭔가 있나? 뭔가 그 구간에 빠졌을 때는 재빠르게 그 반항하지 말고 수렁에 그 알죠? 그 어디 늪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 빠져나오려고 발바닥을 칠수록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제 부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제 몸을 최대한 표면적으로 넓혀서 이제 누워서 헤엄치듯이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였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운이 조금 약간 아군이 따라주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결국엔 정체 구간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다들 그러고 있어. 다들 그러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체 구간에서 오래 보다 보면 이게 반가운 얼굴들이 생깁니다. 이게. 네. 만나면 반가운 친구들이 생겨요. 너 또 만났네. 약간 너도 아직 여기 있구나. 너도 아직 여기 있네. 근데 재밌는 게 예. 그 어디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에서 정체 구간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을 때 진짜 약간 좀 정신 좀 차리려고 물 한 잔 마시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화장실 갔다가 이러고 나서 그 SNS나 이런 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헤매고 있는 구간에서 다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으악 이러고 있어요, 그냥. 심지어 저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드락 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제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였어, 사실은.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중간 이상은 하는 거. 이게 약간 개미터기 구간인가요? 약간. 이게 그런 게 프로그래밍 돼 있진 않겠지만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정체돼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좀 잔인한 말이지만 그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계속 티격태격 50%의 확률로 계속 서로 두드려 패고 있다는 뜻이라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서 이기는 게임 같은 게 나오기 힘들다는 뜻이죠. 왜냐면 그 사람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너만큼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도 여기 있는 거겠지. 약간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보통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그거죠.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운이 잘 따라줘서 벗어난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구축을 좀 변경시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만난 놈들끼리 만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그 정체 구간에서의 그 메타가 사실 나한테는 전부잖아. 이 WCQ 메타의 전부인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먹히는 카드들 같은 걸 갖다가 좀 이제 투입을 약간 커스텀해서 집어 넣으면은 50%로 이기고 지고 하다가 52% 3% 되면은 탈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맞죠. 네. 천천히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늪에 빠졌을 때는 그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천천히 이게 좀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헤엄치듯이 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거가 이제 좀 이런 케이스지. 어차피 만난 사람 만났다는 건 사실 내가 느끼는 지금 이 메타가 이 구간의 메타니까 아예. 그렇죠. 오래 있었던 만큼 이제 익숙해진 거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은장 이상 구간만 돼도 사람들이 솔직히 잘해요. 네, 다 잘해 그냥. 네, 솔직히 은장권만 돼도 플레이에서 틈잡을 부분은 거의 없는.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은장뿐만 아니라 은장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한 100 몇 등? 네. 100 몇 등까지는 솔직히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들 플레이의 플레이 자체의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비상 대처 능력이나 네, 맞아요. 아니면 메타를 좀 이제 비틀거나 약간 주도하거나 클리셰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비틀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기량승부를 집어넣는 것처럼 뭐 낙인이 기량승부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갑자기 메타를 주도할 수 있는 카드를 집어넣고 와서 메타에 대응 못하는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올라가던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뭐 저 혼자 지어낸 거지만 약간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플레이에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하는 게.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자격이 없는 거고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잉에서 실수가 나온다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물론 그거는 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들 조금씩은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체력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프리페어 켜져 있는 크샤트리를 프리페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펠리를 포용 쳤다가 패 엑셀 뒷면 제어당을 졌습니다. 켜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정신력 이슈 때문에 이제 막 3전 해제로 상대 거 막 어라이자트 뺏고 막 이거 다 해놓고 포용을 펠리에서 친 거야. 내 패가 엑셀 그리고 디아벨스타인데 엑셀 디아벨스타 포용인데 그냥 엑셀 나가면은 이기는 게임 완전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포용을 펠리에 쳐가지고 엑셀이 뒷면제에 당하고 패 디아벨스타 한 장밖에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서렌을 안 치고 가만히 있었죠. 서렌을 안 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 뺨을 때리고 있었지. 맞아. 근데 사실 OC도 똑같이 최종전 나오는 사람들 실력은 다 출중하다. 다 누구든지 우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여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컨디션 관리 잘하는 사람, 오늘 운 좀 따라주는 사람, 플러스 하늘이 찍어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운 좋은 사람이랑 하늘이 찍어준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튼 뭐 기술적인 영역에서 플레이는 사실 은장 이상만 돼도 다들 거의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탑메타 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면 못 올라오니까 모르면 애초에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차이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앞에 있는 점수 자릿수를 좀 가르는 것 같아요. 특히 5랑 6을 가르는 게 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확실히 정확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그런 쪽에 문제가 없으면 5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만까지는. 네, 5만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이상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단순히 플레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운도 당연히 좀 따라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 메타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러니까 평균을 상회하는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딱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네, 그리고 좀 더 냉정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겨야 될 게임 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겨야 될 게임을 진다는 게 실수를 해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표적인 게 코인 안면 뜬 거. 안면 코인이면 이겨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첫날이나 둘째 날은 성공 뺏겨도 이길만 합니다. 네.
내가 더 잘하면 되거든. 그치. 근데 정체되면 안 그래요. 정체되면은 왜냐면은 그냥 거울 속에 나랑 싸우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맞아. 응. 그러니까 코인을 이기면은 내가 코인을 이겼을 때만큼 승률이 상대한테 그러니까 네. 상대도 나온단 말이야. 맞죠. 내가 코인을 지면은 내가 코인 이겼을 때만큼의 실력을 상대도 가지고 그렇게 빌드를 짜니까 이기기 어렵고, 내가 근데 코인을 이겼는데 졌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큰일 난 거야. 그러면 나이가 그 그쵸. 거울한테 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겨야 될 게임을 지는 거라.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듀얼리스컵 하면서 생긴 병인데 가끔가다 코인 앞면 뜨면 그게 더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왜냐면 무서워. 좀 부담감이 심해진다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는 이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결국에는 선우공은 평균 회기를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선공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겨야 되는 기회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항상 듀얼리스컵을 하면서 느낀 게 1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선우공 편차가 그 선공일 때랑 후공일 때의 승률 편차가 좀 벌어지거든요. 아, 이제 앞에서 말한 그 현상도 그렇고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공일 때 안 지는 법을 아니까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메타도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서로 한 몇백 번 진행되면 내가 후공일 때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졌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좀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더 빨리 나가겠군요. 네. 확실히. 물론 저는 그게 실제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벨러가 들어갔던 자리가 원래는 3전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3전에 제가 들어갔던 적도 있고 초용업이 잠깐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스큐가 너무 많다 환경에.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내가 그냥 엑셀 소환하고 초용업 쓰면은 상대가 쓸 수 있는 견제가 확 줄어드니까 이길만 할 것 이길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용업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카드를 결국 나중에 다 뺐어요. 왜 뺐냐? 시간. 그런 카드가 들어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상대가 풀전기를 해도 덱탑을 봐야 돼. 6장째에서 이길 수 있는 찬스 카드를 뽑을 수 있다는 건 물론 장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패트랩을 집어넣고 그 6장째 찬스 카드를 뽑을 확률을 포기하더라도 패트랩을 집어넣고 그냥 빠르게 게임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카드를 아예 배제한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런 카드가 덱에 딱 한 장만 들어있더라도 그 카드를 실제로 뽑을지 안 뽑을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덱탑에 덱에 들어있는 것만으로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냥 맞지. 뽑는 걸 봐야 되잖아. 후공 드로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차라리 그냥 벨러, 감마 이런 거 집어넣고 상대의 전개를 끊을 수 있을 만큼 끊고 게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러니까 3전 해제랑 초용합은 결국 나중 가서 아웃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저는 순수하게 구려서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네, 그것도 있어요. 네. 솔직히 쓰고 지는 게임도 많았고. 맞아. 사실 암만 그래도 썼을 때 실제로 이길 확률이 높으면 그래도 썼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를 이제 게임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서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좀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될 것들을 별로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좀 크거든요, 결국. 만약에 쓰는 순간 이기는 카드면은 그러면 기다려주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애초에 그런 카드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그걸 맞아서 지는데 그 환경에서 탈락해야 돼. 맞아. 네. 네. 그래서 초용만 맞으면 무조건 져. 그런 덱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 덱을 왜 해요? 초용 맞으면 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탈락하게 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초용화 같은 카드가 세질 수가 없어요. 1.4 이상을 셀 수가 없어. 왜냐면 세지는 순간 그걸 맞고 죽는 덱들은 다 탈락하거든요. 맞죠. 다 케어가 되는 덱밖에 안 남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후공 돌파 카드에 대한 밸류가 저는 마음속에서 되게 낮아요. 일단 어느 일정 시점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초용합을 안 맞게 빌드를 합니다. 무조건. 맞죠. 제가 여망을 했지만은 여망을 하면서도 일단은 니비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린을 패해가지고 기린과 화염속공이 패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아폴 가네샤 꺼냈고요. 아폴 3소지 아폴 가네샤 꺼냈고, 패 기린이 모이고 기린과 이제 터뜨릴 수 있는 불속성 몬스터 존재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안보를 아폴 했거든요. 저는 거의 다 기린을 쓰러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게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니비르도 조금 덜 보이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근데 맞으면 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 불속성이 없고 기린만 회수할 수 있다. 맞죠.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이거는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냥 아폴 가네샤 이렇게 그래서 가져냈고. 마지막 날 가서 니비르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니비로도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특히 마지막 가니까 거의 4개월 뒤에 갑자기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그 WCQ 환경을 관통하는 몇 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쵸. 대표적인 카드가 뭘까요? 하나님님.
감마가 준제한이었죠. 네. 감마가 말이 안 됐습니다. 카드가 네. 효과가. 근데 저도 원래 감마라는 그 사이프레임을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 드라이버를 잡았다는 것 자체 너무 불쾌하고 네. 게임을 진행하다 뽑는 그 사이프레임 카드 그냥 거의 쓰레기잖아요 보통. 그쵸? 쓸 방법이 없잖아요 거의. 그 게임 진행되면서 뽑다 보면.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아. 카드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번 OCG를 준비하면서도 이 엑셀이라는 카드를 가장 깔끔하게 쳐내는 게 감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면 되게 짜면서도 이게 제한인 게 싫었어. 좀만 더 쓰고 싶었어 감마를. 근데 그게 마두에서는 준제한이고 이게 마두 지금 실제로 엄청난 카드라는 얘기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되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 생각 들었고. 약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화토불이 3개였던 게 저는 조금 확실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더 다시 컸죠, 예. 돌이켜보면 이게 만약에 화토불 카드, 그러니까 화토불이나 이런 카드가 적었으면 감마가 사람들이 잘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번 그 WCQ 다 끝나고 제가 입상권에 있는 덱들을 좀 자주 보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 이미 끝난 데에서 좀 자주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면 은근히 상위권에 감마를 안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중간에 뺐거든요. 뺐다가 넣었다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 써도 상대 입장에서 있는 거야. 아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감마를 쓰고 안 쓰고를 결정짓는 거는 그냥 감마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인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감마가 좋다고 생각하면 쓰는 거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쓰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좀 핵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감마를 내가 쓰건 안 쓰건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그지. 상대 네. 입장에서는 내 패에 감마가 있어.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 패에는 감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화투불로 포포루스를 딱 집어왔다. 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거를 약간 러시안 룰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네. 왜냐면 그 유견장 리볼버로 쏘는 러시안 룰렛이 대충 한 6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패에 감마가 있을 확률이 한 20%가 조금 넘어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덱 매수가 한 44장이어도 21%는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 입장에선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토볼 포프루스 타이밍에 증지를 치는 게 내 딱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게 이게 리볼버를 집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네, 머리에다가 네. 쏘는 거야. 탕. 그것도 이미 한 번 당긴 방아쇠를 네. 한 번 다시 당기는 거예요. 그게 5분의 1이니까. 네. 그래서 당길 수 있겠냐고. 과연 넌 당길 용기가 있을까? 근데 그렇네. 여기서 안 당기면 큰일 나는데? 왜냐면 가령 이제 이 타이밍에 쥐를 안 던지면 포프로스가 이제 딱 착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원제보예요. 네. 그러면 이 원제보 타이밍부터는 뭐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원드로 착지해요. 만약 그치. 최악의 경우에는 원드로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레스큐 같은 애들이면. 그치. 네. 그래서 왜냐면 이걸 또 감마를 의식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원제보 코스트 링크리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감마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원드로 착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또 우라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원제보의 우라라? 원제보의 우라라? 이거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안 참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감마가 존재 아니야. 이 게임은 채용하고 있어 실제로. 참아야죠. 아예 참는 선택자 생기죠. 근데 참으면은 엑셀이 나와요. 음. 엑셀이 나와. 엑셀 효과 발동. 여기서 엑셀 효과 발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우라를 근데 애매하잖아. 엑셀은 이미 있고 포프로스도 이미 달려 있어 필드에. 우라를 그러면 거기다 안 치잖아. 그러면은 엑셀 효과로 포프로스 보내고 필드를 비우면서 효과를 발동해요. 칠 거예요? 필드가 플란베르 비었는데? 플랜블 소환. 지금 칠 거면 아까 쳤어야지. 그렇죠. 간만 그런 카드니까. 지금 치까 아까 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계속 그냥 내가 후공이면은 내 패트립을 들고 앞에 리볼버를 딱 손에다가 들고 덜덜덜 떨고 있어 그냥.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저는 이거 비슷한 얘기 지금 들었거든요. 마두 이거 듀컵 준비한 친구들한테.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왜 마두 저기는 엑셀이 제한이고 감마가 살았다는 이유로 뭔가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게임이. 약간 좀 뭔가 게임이 이게 저거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보지는 게임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럼 이게 뭐가 어떤 게 옳은 거냐? 감마를 의식하는 게 옳은 거냐? 의식 안 하는 게 옳은 거냐? 제 생각에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타이밍에 감마를 배제 안 하면 100% 진다라고 했을 때 방아쇠를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는 게 용기 정답이라고 있게 이제 생각해요. 방아기를 당길 수 있는. 네.
그런 깡이 있는 게 정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타이밍에 감마를 배제를 안 하면 내가 100% 지는데 이거를 20%짜리 감마를 의식하겠다고 안 던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죠. 우라나 증식이지. 그래서 실제로 방아쇠를 던져가지고 실제로 맞았어. 그렇게 했을 때 맞았네 젠장 다음에는 무조건 키워야겠다. 이딴 소리를 안 하는 게 전 정답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음 생에는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다시 당겨야 돼. 다시 당겨야 돼. 그게 정답이야. 왜냐면 확률은 5분의 1. 어차피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저는 이 감마 이 이론을 듣고 이번 금제에서 감마 풀어주고 생각했어요. 저도 똑같은 처리했어요. 감마는 푸는 게 맞다. 왜냐면은 맛있거든. 맛있게 맵다. 근데 제가 그 생각 했거든요. 네. 저 어제 그 유벨하다가 그 생각 갖다 버리기로 했어. 아니 제가 감마 들고 스론 발동했는데 네. 상대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터스 소환. 스론에 오로라 안 던졌어. 그러면은 로터스 소환 효과 발동 안 쓸 거야? 근데 이럴 거면 이러면 스론에 썼어야지. 스론 썼어야지 그러면. 근데 감마가 이런 거니까 아까 썼어야지. 근데 이 다음부터는 아예 우라를 던져서 의미가 없는데. 던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감마를 떠보는 사람도 리스크가 있는 게 만약에 진짜 링크리버 코스트 원제보에 우라를 진짜 맞잖아요. 그럼 묘지에 포프로스가 안 나와요. 원제보가 후속 효과를 못 써. 그러니까 그 에어 감마 했다가 그 잡았다 해가지고 에어 감마 해가지고 야 어디서 구라지를 하면서 그냥 도끼로 손가락을 빡 찍으면은 그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그래서 그리고 나름대로 물론 레스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여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대쪽에 있는 덱도 여망 레스큐다 보니까 아무튼 우라라 타이밍을 잘 잡으면 어느 정도 뚫을만 했단 말이에요. 빌드를 약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포닉스의 효과에다 쳐서 고도를 못 갖고 오게 한다던가 해서 이제 스네이크 아이만 상대한다던가 맞죠. 라는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또 괜찮았어가지고 아니면 뭐 스네이크 아이 기믹 링크스 불리는 걸 막고 여망만 상대한다던가 뭐 둘 중 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인데 근데 사실 유벨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유벨은 뭐 페노유가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뭐 그냥 뭐 아예 못 쓰는 카드가 되니까. 사실 뭐 이 시점 넘어가면 어차피 우라라 중지 그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박이야 그건 너무. 그러니까 감마를 푼다. 유벨이 있는 상태에서 감마를 푼다.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 같아요. 조금 환경이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감마가 중지였던 게 핫더블과 잘 맞물려서 좀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게 이번 WCQ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링크리브 릴리스하고 원제보 친다 했잖아요. 근데 레스큐 에이스는 포프로스 릴리스하고 치거든요. 포프로스 뮤즈를 보내고 와서 원제보를 치거든요.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그러니까 핫더블, 포프로스, 소환, 원제보 서치, 링크리보 그리고 포프로스 효과로 달고 그 다음에 원제보로 포프로스를 보내는 건 다 레스큐였어. 왜냐면은 개체수 때문에 레스큐는 개체수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포닉스가 있으면은 그냥 포프로스를 보내고 쳤습니다. 여기다 쳐 우라라 일반 소환.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포닉스 우라라 맞는 게 더 빡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포닉스가 있으면은 난 사실 레스큐 에이스예요 하면서 이제 포프로스를 보내면서 원제보를 친 거죠. 나중에 저런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장 감마만 있는 게 아니라 위장 레스큐도 있었어요. 네, 위장 레스큐, 위장 감마 이런 것들 다 물려가지고 되게 웃겼어 환경이. 그래도 약간 레스큐는 근데 그건 있었어요. 레스큐는 여망으로 위장하기가 조금 빡세긴 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개체수가 좀 많이 중요했다 보니까. 진짜 맞으면 큰일 나가지고. 네. 근데 그건 있다. 가끔가다 진짜 그 링크리브 릴리스하는 레스큐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보면 마지막에 디아벨 떨어지더라고요. 포플러스 코스트로. 네. 그래서 레스큐도 손패 좋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스큐가 어떻게 보면 원제보에 우라라 맞으면 평균적으로 더 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이드런트를 아예 직접적으로 못 끌고 오면 다른 손패가 같이 망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패에 있는 터뷸런스나 프리벤터도 못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환경 자체가 재밌었고 사실 핫더블과 감마가 맞물려서 좀 절묘한 맛을 냈다. 이게 뭐 엄청 매운 고추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맛있는 탕에다가 넣으면 맛있다던가 그냥 막 고추를 생으로 씹어 먹지 않으면은 꽤 맛있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화염덱만 잔뜩 있고 게임이 재미없고라고 느끼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이해해. 맞긴 해. 이해하는데 우리는 근데 결국은 덱에 대한 애착이나 약간 이런 것보다 그냥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한 이기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약간 좀 경쟁전 컴페티티브한 플레이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투적인 사람이라서요. 네, 전투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를 듣고 만약에 아니 화염대 그게 재밌어 이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재미는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심지어 해석에 따라서는 화토볼 새긴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밸런스만 놓고 보면 사실 화토볼 같은 카드가 3개이면 안 되는데 지구상에 네. 지구상 새기면 네. 안 되지. 다른 덱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지. 지구 평화를 위해서는 이게 사실 3개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구 평화를 위해서는 화토볼은 당연히 규제하는 게 맞지만 네. 이게 또 화염덱과 미러를 생각해보면 화토볼이 적으면 후공에서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화투풀 줄어들고 나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보통 후공에서 선공을 미는데 성공한 그 게임을 보면 99.9%가 아마 화토볼 스타트일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오시도 그랬는데 뭐. 네, 1소권 남겨놓은 그렇죠. 오시도 하는 게. 오시도 그렇죠. 오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구를 좀먹는 악의 세력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악의 세력을 근절할 그 악의 세력과 대치하는 악의 세력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지. 필요하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 맞아. 아까 OCG랑 이어진 얘기인데 OCG에서 마붕강이 강했던 이유는 이 후공에 쓰는 핫도볼을 막는 게 제일 크긴 했어요. 맞아요. 그거를 변수 막아야지 내 제거. 빌드가 안 뚫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엑셀이 계속 매수가 줄어가지고 한량가에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이 덱이 생각보다 마법 초동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긴 해요. 염덱들이. 그러니까 줄어도 이러니까. 사실 줄어도 전체적인 초동 총량 자체는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향제 같은 카드를 맞으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으면 너무 아파. 조금 약간 대처가 예전보다 조금 힘든 경우가 좀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보선양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아. 이게 마봉양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이게 OCG에서도 처음에 마봉양이 맞냐 서몬이 맞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답은 마봉양이 맞았다 생각해요. 지금도 무조건 마봉양. 이게 뭐 가끔 이게 내 패말린 상태에서 마봉양 키고 턴 받았다고 헛도 뿌리면 어떡해? 그럼 지잖아. 이런 마인드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래도 써야 돼. 근데 저는 서먼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약간 생각 반대인 게 결국은 염덱 미러면은 그 패트랩 레이저 게임이거든요. 게임이 내 전기가 통할 확률이 거의 없어. 필랑비르주가 올라오는 순간 사실 마법형이 없어도 웬만하면 이겨. 근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하니까 그래서 서먼이 낫나라고 생각했죠. 그냥 왜냐면은 그 이후에 그 패트랩 레이저 게임에서 내가 덱탑에서 뽑는 카드가 제일 중요해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그냥 강한 견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방향제. 그렇지. 좀 더 많은 매치업을 커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아마 이게 그 천배룡을 만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하죠, 확실히.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 이번 OCG 금제로 서몬이 지금 잘렸잖아요, 제한으로. 네. 아마 얘도 아마 그냥 영구적으로 거기 머무를 것 같은데 마봉양 아이들 그대로 놓은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도 코나미가 없잖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아 물론 그건 있어요. 저 방향제 안 자른 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 왜냐면 결국엔 저는 독성이 강한 영속들은 결국에는 다 엔딩이 종착지는 그건 것 같죠. 네. 확실히 저는 이번 WCQ 저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약간 성공에 내가 전개 중에 맞은 증지를 가장 잘 착지하려면은 마봉양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결국엔 상대의 패를 한 3장 정도 바보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마봉양이 있으면은 증지를 봐도 기분이 안 나빠요 일단. 왜냐면 나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주고 이거 깔고 넘기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번에 서먼을 바로 칼같이 제한보내버리고 마봉양 살려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유사 지명자, 네. 유사 말명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건 있네요. 확실히 좀 엑셀이나 이런 거 잘리면서 좀 더 방향제 파괴력이 좀 더 올라간 건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일단은 어쩐 얘기하다가 마봉양까지 흘러들어왔는지. 화토불 얘기하다가. 네, 핫도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무튼 WCQ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줄이고 결정적인 걸 또 얘기를 안 했어요. 환경에 있었던 1차별, 그러니까 며칠차의 환경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그 덱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게임을, 그러니까 환경에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카드, 갑자기 튀어나온 덱들이 있거든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김래님이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글도 쓰셨고 하다 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사실 이 WCQ 이전에 한 일주 전이었죠. 일주 전에 네. 그 마스터 듀얼 하시는 분들끼리 대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저쪽 지구 반대편에 주대우라는 분이 여시는 이제 TC 쪽 대회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인증 마크를 받은 DCKG라는 대회도 있고, 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또 항상 있는 대회가 또 PDC 이런 것도 이게 한 주에 다 겹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 날짜는 다들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듀얼리스트컵 전초제 그쵸. 전야제인데 이게 그쵸? 그동안은 이 정도로 대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WCQ라서 그런지 다들 그런 대회를 하나씩 여니까 다 합쳐 보니까 듀컵인 거예요. 이게 다 합쳐 보니까 환경들을 다 합쳐 보면 왜냐면 금토일 대회했고 월요일 날도 아마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 보니까 듀얼리스트컵인 거예요. 이게 저는 나가지 못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때 한번 하고 이제 또 전 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주에도 전야제도 한번 하고 이제 WCQ도 하고 결국. 네네네. 근데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근데 항상 원래 같진 않거든요. 그쵸. 당연히 같진 않은데. 72시간 동안 변하니까 또 환경이.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연습이랑 본무대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가령 이게 지난번 주컵 이제 3월이었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초중무사가 그 전야제 때만 했어도 와 초중무사 진짜 세다 이러고 딱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전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와 초중무사가 진짜 세네 하면 원래 분명 연습 때는 거기서 끝났는데 그러면 라비린스를 해야겠다 하면서 5홍 라뷰가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5홍의 마술사를 사용하는 라비린스가 등장을 해버려서 5홍 켜지면은 초중무사는 뭐 그냥 쪽도 못 쓰잖아요. 답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3월 듀얼리스트컵 같은 경우에는 1, 1차 상위권을 초중무사가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 3, 4일차부터 초중무사들이 약간 절벽에서 이제 미끌 막 이랬거든요. 5홍에 이제 미끄러지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약간 다르다면 다른 건데 이번 이제 WCQ 전초전 때는 어땠냐면 여망이랑 레스큐의 분포가 다 합쳐보니까 7할이에요. 7할. 70%의 참가자들이 거의 여망이나 레스큐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물론 그건 있죠. 물론 당연히 이대로 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첫날에는 이렇게 했구나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전 들어가 보니까 여망이랑 레스큐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확실히 좀 초반에는 더 약간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했고. 그리고 물론 마지막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덱들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전초전 때만큼의 분포는 사실 못 보여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70%였으니까 전초전 때는 70%면 사실 뭐라도 바뀌긴 바뀌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그건 있었어요. 여망은 확실히 많았어요. 여망은 사실 그 4일 내내 그냥 빠짐없이 많았습니다. 그냥. 여망은 자체적으로 사실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은 덱이라서. 맞죠. 너무 이제 약간 흠잡을 약점이라는 게 딱히 없는 덱이어가지고 물론 그 티아라멘츠 상대로 좀 불리하다라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티아라멘츠조차도 상당히 불안정한 덱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결국엔 여망이 계속 많았던 건 어쩔 수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예견된 그런 수순이었던 것 같고 덱 자체 이제 밸런스상 너무 좋은 덱이기 때문에 그쵸. 좀 탈락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탈락하기 너무 어려운 덱이라. 그거 외에는 약간 특이한 게 있다면 레스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레스큐 정도였던 게 이게 물론 레스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엔 좋은 덱이 맞았습니다. 좋은 덱이 맞아요. 1등 했던 타스크가 사용했던 덱도 처음부터 끝까지 레스큐였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덱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유럽 대표도 이번에 레스큐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레스큐 자체가 나쁜 덱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레스큐는 좋은 덱이 맞았으니까. 다만 약간 레스큐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변수를 하나 맞이했던 것 같은 게 중간에. 왜냐면 저도 그 변수가 좀 거슬려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레스큐를 버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그 듀얼리스트컵 그러니까 WCQ 전에 마스터 듀얼에서 레스큐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임펄스가 OCG 때 그 맛이 아닌데? 약간 맛이 좀 이상한데? 약간 조금 맛이 이상했거든요. 이 임펄스가. 왜냐면 가령 여망 매치업에서 조금
그 임펄스로 상대타에 내린 개체들이 조금씩 너무 허무하게 정리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네, 저도 여망하면서 레스큐 에이스가 사용하는 임펄스가 무섭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레스큐들도 결국에는 이거 염덱 간 싸움을 이기려면 네. 임펄스 파츠를 채우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강한 유발을 채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네. 라는 결론을 도달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면 이제 아예 초용합 같은 걸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좀 있었고. 그 자리를 차라리 그냥 초용합 같은 네. 아예 그냥 깡파워 강한 카드로 집어넣는 게 강하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다들 돌아가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 자체는 되게 합리적이었고 전초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칠알이 어차피 염덱이니까. 음.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징조가 어디서 보였냐면 일요일 날이었을까요? DCKG가 그때 퓨어리가 입상을 합니다. 상위 그 네. 1, 3등이었나 1, 2등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눈치를 깠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퓨어리가 훨씬 경쟁력 있는 덱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퓨어리는 물론 약간 경쟁권 덱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은 네.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망 레스큐만큼 많아질 덱이냐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2, 3일차쯤부터 퓨어리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이건 아마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 임펄스 파츠를 쓰는 거에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가 책정되다 보니까 네네. 퓨어리가 이 구도에서 약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생긴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여망에게 과도하게 여망을 의식하고 있는 레스큐는 퓨어리가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으니까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여망도 퓨어리가 막 악상성이거나 엄청 못 이겨먹겠는 덱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사실 퓨어리 입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다른 거였거든요. 매치업이 물론 중요는 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일단 첫 번째 내 성공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 기준이 뭐냐면 감마 3제. 감마랑 3전. 네. 얘네들이 안 들어온다면 퓨어리는 비정상적인 성공 승률이 나와요. 그치. 네. 누아라 착제되면은 승률이 엄청 높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예전 그 퓨어리가 OCG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퓨어리가 누아를 선다고 이기나?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뚫릴 수도 있지 않나? 뭐 리프 누아르 해봤자 뭐 그거 기랑 승부 맞고 어. 나머지 다 밀리면은 그리고 엔드 했을 때 아무튼 못 죽이면은 그냥 누아르는 아제우스 하나로 변환밖에 안 되고 사실은 네. 뭐 아제우스 하나로 변환된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이길 수 있나?라는 그렇죠. 약간 회의적인.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터 듀얼의 퓨어리는 OCG랑 규제를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네, OCG랑 TCG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퓨어리였죠. 그래서 딜리셔스 제안에 슬리피가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플럼프로 끼워진 그 돼지 누아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 적당히 살찐 누아르랑 그 적당히 살찐 누아르 뒤에 있는 4드로 6드로를 상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튼 리프 누아르까지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감마나 3전 같은 메타 카드가 아예 안 들어온다 네. 라고 하면 생각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성공 승률이 뽑히는 덱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단점이 후공이 될 정도로. 음. 그리고 그거 외에도 특히 만약에 이제 염덱만을 본 그런 메타 카드가 너무 많아지면 가령 이제 니비루라든가 뭐 초용합이라든가 물론 제 생각엔 초용합은 그 정도로 좋은 카드는 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약간 니비루나 초용합 뭐 약간 이런 카드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메타 카드가 들어오는 환경을 퓨어리가 찌르고 들어온. 그렇죠.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퓨어리가 원래부터 선전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상에서 아예 예상치 못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퓨어리가. 네. 뭐 충분히 좋은 덱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 3일차쯤부터 좀 선을 넘을 정도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 그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까지였으니까 한 일요일부터 약간 그쵸. 퓨어리가 확 늘어나서 한 5판 돌리면은 2판이 퓨어리야. 맞아. 저는 뭐 어느 타이밍에는 레스큐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레스큐는 후반 가니까 그냥 거의 멸종. 그렇죠. 약간 레스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지막 가니까 살아남은 레스큐는 강해요. 네. 만나면은 어우씨 반가워. 만나면은 반갑다기보다 만나면은 야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레스큐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들 정도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매워요. 네. 매워. 잘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덱은 절대 약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적지? 약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레스큐 그 마두에서도 레스큐 선 담았는데 후공 퓨어리가 피드키면 못 이기나요?
마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OCG에서는 그 임펄스가 있다 보니까 임펄스가 있으면 오히려 퓨어리가 레스큐 잡기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덱자다 보면 사로스를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웬만한 필요 없고. 그런데 그거에서 약간 레스큐가 임펄스도 없고 사로스도 없으니까 갑자기 막 그 돼지 그 반환하면서 선 돼지 누아를 갑자기 치울 거 없고 뭐지? 네. 이걸 줘야 된다고? 내가 이게 누아르만 아니었으면 반환할 수단이 차고 넘쳤을 텐데 이게 내가 이걸 줘야 된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로스 넣는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 임펄스 최소한 임펄스 뭐 하나 써오든가 하나 뭐 집어넣어오든가 뭐. 저도 여망하면서 사로스가 들어갔던 적도 있고 이렇게 그냥 퓨어리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사로스를 슬슬 넣어야 되나 약간. 솔직히 퓨어리 아니면 쓸 일 없는데 이거. 네. 약간 퓨어리 아니면 쓸 일 없는데도 그런데 사실 누아르가 나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로스가 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누아르가 나와서 상대가 덱을 6장, 4장, 6장 뽑은 다음에 증지를 던져. 그러면은 사로스가 덱에 있어도 져. 맞아요. 심지어 그 사로스가 필요한 것도 그 뭐 내가 후공해서 밀 때 필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선을 잡았는데 네. 퓨어한테 밀리고 그래서 상대가 딜리셔스를 찾는 데 성공을 해서 플럼프가 올라가고 그 위에 누아르가 서가지고 사로스 아니면 못 뚫으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선공에서는 누아르는 웬만하면 1100달이니까 네. 1100, 2800달이니까 사실 그걸 잡겠다고 막 사로스가 필요하고 막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사로스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반드시 져. 네 맞아. 근데 없으면 반환당하면 끝이야. 네. 반환당하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좀 퓨어리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내가 후공이야. 그러면은 상대가 누아르가 나오고 상대가 또 6장을 뽑은 다음에 증지를 던져. 그러면은 난 사로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쳐. 맞아. 근데 그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간마가 있어. 그래서 상대가 릴리 효과를 발동했는데 거기다 간마를 박았어. 그래서 상대가 누아르도 못 꺼내. 그냥 필드 위에 링크리버 하나 있어. 그러면은 애초에 사로스가 필요 없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좀 아까워요. 솔직히. 네, 자리가 아까워서. 그리고 막상 퓨어리를 의식을 한다고 해도 사로스를 넣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퓨어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 범용 라인이 조금 일관적으로 변했다 해야 되나? 천편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네. 뭐 벨러 많이 그쵸.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벨러가 좀 안 들어왔거든요. 맞아, 벨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약간 벨러 자리에 뭐 초용합이라든지 아니면 벨러 자리에 삼전해제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벨러랑 포영 고정이 되고 이제 감마 자리에 3전이냐 맞아. 아니면 감마냐 약간 이런 식으로만 구분이 되는. 그건 있다. 그래도 벨러 3전 감마는 계속 약간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런데 돌았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원래는 벨러 감마 3전 그 메뉴 3개보다 많았거든요. 드롤 이런 거. 네, 원래는 드롤부터 해가지고 뭐 물론 드롤은 퓨어리 상대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문제는 애초에 드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쓰니까. 뭐 니비루. 네. 뭐 그쵸 맞아요. 원래 니비루 같은 거 들어가거나 뭐 초용합을 선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퓨어리가 이 정도로 많아지니까 약간 유발 라인이 강제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벨러 3전 감마 중에서 그것도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네. 딱 2개야. 딱 2개. 딱 2개 고를 수 있어요. 심지어 2개 고를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퓨어리를 그러니까 메타를 찌르기 위한 퓨어리가 등장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덱들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환경도 되게 좀 고착화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약간 좀 환경이 딱 굳어져 버린 느낌이 좀 강했고. 그러면은 퓨어리 말고 다른 덱 뭐 있었죠? 일단은 그 다크호스가 항상 있었어요. 네. 낙인. 낙인은 플레이어 전용 약간 전용기인데 그 나도 몰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네. 이게 사실 그 전용기인 것도 전용기지만 저는 낙인이 그래도 지난번 듀컵보다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지난번 듀컵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센 덱이 유니콘 소환으로 전개를 시작하고 앉아있고 네. 그러면 필드에 이제 유니콘을 남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낙인들은 보통 덱 매수가 범상치 않기 때문에 네네. 좀 비범하기 때문에 보통 전 그러면 유니콘 무조건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샤산 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걔 아니면 초정무사예요. 그러니까 후공 잡히면 그냥 지는 거야 낙인. 그냥 그 덱에 3장 들어가 있는 초용합을 못 뽑으면 지는 거고 그마저도 초용합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낙인 입장에서 되게 좀 게임하기 그럼요. 싫은 메타였는데 네. 근데 그걸 기어이
뚫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과를 낸 낙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이번 메타에서 낙인이 약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낙인이 세다는 걸 알겠다. 근데 낙인을 의식해서 데쿠성을 해야 되냐? 확실히죠. 왜냐하면 애초에 낙인은 인구수 자체가 엄청 적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입장벽이라는 게 되게 좀 강한 덱이다 보니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네, 맞아요. 높고 강해요. 높고 두꺼워. 네. 이게 넘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그 뭐냐 낙인을 위해 덱을 짜야 되냐? 이거 OCG 똑같았어요 이번에. 맞아 아, 그런 거 같아. 그 네. OCG에서 사안은 좀 껄끄러운 매치업이 되나? 약간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죠. 껄끄러운 매치업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게 낙인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사한 계열 덱들이 낙인 잘 못 이겨. 이게 플랑베르주랑 유일하게 좀 견줘줄 수 있는 1대1로 붙어서 유일하게 견줘줄 수 있는 카드가 빈검룡인데 네. 이게 약간 사실 이게 빈검룡 아니 그러니까 플랑베르주가 빈검룡을 마음 좀 밀어버리면 그러면 사안이 이기는 거고 빈검룡이 플랑베르주를 제일시켜버리면 그런 낙인이 이겨요.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도 사이드에 응주연이 늘릴 거야? 그러니까. 맞는데 낙인밖에 없는데 어쩌다 보면 키메라 얻어 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그쵸. 이게 네. 여기가 똑같아요. 응전이랑 키케야 뭐 비스테드 크로우 이런 건데 네. 이게 심지어 그게 더 열받았어요. 이게 벨포만 도배하기에는 감마를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게 더 열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낙인 상대로 감마가 물론 쓰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베를 치면 세겠죠. 근데 네. 문제가 가끔씩 이게 파병 스타트라면 진짜 열받아요. 파병 스타트에서 파병 나오고 알베르 소환 효과 발동. 거기다 간마를 쳐요. 그러면 체인 스카르테시아 효과 발동. 그랑기줄. 그랑기뇰의 소환 성공 시 효과 그리고 몬스터 효과로 숙성됐기 때문에 효과 발동. 해서 쿠엠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이 그랑기뇰로 살로니를 묻은 다음에 쿠엠으로 흑일용 묻어가지고 슥싹하면 네. 낙인엽이거든요. 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낙인을 의식하려고 해도 일단은 맞는 것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낙인 인구수 자체가 너무 적어. 사실. 그리고 낙인이 100%의 출력으로 다 계속 굴러가는 덱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이게 카드의 가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이거 맞으면 멈추는데 어떨 때는 뭘 던져도 안 멈추는. 맞아요. 심지어 낙인은 증시 찾기도 되게 좋은 덱이라. 네. 그래서 되게 너무 비대칭적이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비대신 전력이 좀 네. 강한 그런 덱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다는 건 알겠지만 이걸 의식하고 뭔가를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뭐 실제로 결과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낙인이 네. OCG 들고 마주도 그러고 숙제예요.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아. 얘네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낙인하고 근데 여망한테는 확실히 낙인이 좋은 덱이었어요. 낙인이 너무 강했어요. 여망 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스큐가 그쪽에서는 여망에 비해서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렇죠. 가령 낙인도 그렇고 티아라 상대로도 거의 웬만하면 손잡고 사색 깔면 이기니까. 근데 낙인의 슈퍼 시크릿 웨폰이 이제 있는데 기량 승부가 3장이거든요. 그쵸. 메인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마스터 듀얼이니까. 그죠. 무조건 3장이죠. 기량을 3장을 집어넣고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량 반환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기량을 쳐도 메인 2에 증지를 만든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덱은 그냥 기량을 치고 싹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나이트메어를 던져요. 그냥 그러면 뭐 쥐로 네. 몇 드로를 줘도 뭐. 쥐로 그냥 한 3도로 4도로 받아도 그냥 남해를 맞아요. 그러면은 지명자를 못 잡은 죄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지명자는 기량 맞고 같이 뒷면으로 되죠. 네. 보통. 그러니까 덱탑에서 지명자를 뽑아야 돼. 이게 진짜 사안 그러니까 사안 또 OCG인데 또 사안이 진짜 이거 낙인 쓰는 기량 승부가 너무 불합리했어요. 네. 막을 수가 없던데 진짜. 마스터 듀얼이 더 불합리해요. 왜냐면은 마스터 듀얼은 그 기량 승부를 그냥 거의 맞으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대처도 안 돼. 이거는 뭐 사이드에서 사이드도 없고 그냥 맞으면 맞고 그렇다고 내 필드 위에 카드를 덜 남길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은 애초에 공격권이 엄청 많은 덱인데. 네, 그거를 기량 의식해서 빌드를 덜 짜면 덜 짠 죄로 뚫리기 때문에. 네. 있는데 안 뜨고 뚫기 때문에. 3전의 호우가 3장이고 막 음. 일적도 3장씩 집어넣고 막 이런 식의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했어요. 그래서 맨날 게임할 때 그 삼소지 아폴로사 꺼내놓고 가네샤 있고 기량을 맞으면은 가네샤랑 다 제외하고 패 기린이랑 플람브리즈 들고 이러다가 이제 아폴로사 효과 다 빠지고 죽거나 아니면 아폴로사 효과 한번 쓰자마자 바로 3전의 호 잔디 깎기 빵 하면 그냥 근데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기량 맞고 아폴 남기고 알베르에서 아폴
칭칭칭칭칭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맞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워가 너무 덱 파워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 고점의 낙인한테 한번 치면은 낙인 공포증이 생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저점의 낙인만 만나면은 또 괜찮아. 그냥 할만한데 그냥 일만한 것 같은데 낙인 그냥 그래서- 바보대가 아닌가 약간 이런. 그 제가 서울 올 때 스위스에서 낙인 2번 만났거든요. 네. 그 3라떼 졌어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기랑 맞고 호 맞고 이러고 다 졌단 말이에요. 네. 3라떼 지고 4라떼 낙인 또 만났어요. 네. 근데 이때는 그냥 우라가 2번 이겼어요, 매치를. 그래서 되게 뭔가 데뷔하는 거에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해야 되나? 네. 이게 이런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데뷔를 안 해도 이길 수도 있거든. 데뷔를 안 해도 이기는데 데뷔를 해도 못 이기는 게임이 나오니까 맞아. 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 내덱 파워가 한 100 정도 되는데 낙인이 15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아. 내가 데뷔를 하면은 125 정도의 낙인 상태의 파워를 가지는데 상대가 고점을 뚫어가지고 150으로 찍어 눌렀어. 그러면 데뷔를 해도 져요. 맞아. 근데 평범하게 짜도 50, 70 이런 낙인들은 또 다 이겨. 그건 또 이겨. 그건 또 이러니까. 데뷔할 그게 음. 약간 좀 데뷔할 맛이 안 난다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다고 데뷔 안 하면은 두드려 맞고. 전 낙인을 좀 해봤던 입장으로서는 전 그것 때문에 낙인을 그만뒀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날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데 지는 날은 바로 가. 맞아. 뭘 해도 안 돼가지고. 그런 날 그런 덱이었어가지고 어서턴가 거기에 염증 느껴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염증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강한 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훌륭한 낙인들밖에 안 그쵸.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진짜 낙인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네. 뭔가 가끔 카드 나오는 거 보면 다시 해보고 싶기도 한데 엄두가 안 나요. 약간 어렵긴 해. 일단 그러면은 뭐 낙인의 기량승분, 함전의 호, 뭐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덱이 하나 남았죠. 그쵸?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티아라멘트. 네 티아라 멘치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꼴뚜기가 또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진짜 웃긴 건 뭐냐면 티아라는 낙인보다 더 없긴 했어요. 특히 상위권에. 네, 솔직히 은장권에 몇 명 있었나 세봤는데 은장권에 몇 명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아시아 1등이 티아라. 이게 근데 너무 불합리해. 덱이 그냥 네. 근데 지금 불메타에서 티아라가 무슨 이점이 있나요? 티아라 이점이요. 일단은 그 키토칼로스가 살아 있습니다. 예. 키토카로스. 그거 하나가 살아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그게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어 선공을 잡고 불덱들은 출력을 내봤자 뭐 100, 뭐 출력 잘 안 나오면 한 75, 잘 나오면 한 150 이 정도인데 티아라 멘치는 시동을 걸고 한번 확 해버리면은 출력이 300이 나와. 이게 그냥 함정 3세트 루루칼 묘제 백설 무도라켈도. 아 맞아. 무도라 켈도가 강했어요. 네. 여망한테. 맞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망 매치업에서 티아라가 여망 상대로 선을 주더라도 네. 조금 잘 이겼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망 입장에서 결국에는 돌파기 하나는 키워도 두 개부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초융합 선전을 다 놓고 게임하는 덱이고 그리고 그 티아라 던지는 카드들의 코스트가 무도라 킬도가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갈릴 때도 그렇고 갑자기 내 견제가 확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괴로 견제하다 보니까 이게 파괴도 약간 한 탐이 늦는 파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세기 켜진다고 1세기를 바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신천소 같은 카드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후공에서 엄청 그러니까 내가 선공을 잡고 상대가 티아라면은 엄청 불안해요. 그냥 게임이.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여망으로 이긴다기보다 아폴로 오사랑 뭐 포영, 벨러, 지명자 맞아 그런 걸로. 이걸로 이긴다. 그러니까 아폴로 오사 이외의 빌드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명자를 깔았어요. 지명자를 깔고 아폴로 오사, 가네샤, 뭐 엔드를 했는데 상대가 드로우 하더니 드로우 페이지에 그 하트비츠 네 하세요. 코스트가 이제 그 무도라 이러면은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단점이 있다면 그거였죠. 그러니까 티아라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점은 결국엔 여망 이외의 모든 매첩이 다 코인 게임이었다는 거. 네. 그거랑 이제 결국에는 손패 기복을 조금 타는 덱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은 덱은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네. 근데 사실 그 많지 않다라는 게 더 열받았긴 했어요. 많지 않은데 세니까. 네, 많지 않은데 여망 입장에서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낙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그냥 낙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낙인이 하나 더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는 40장이고 그리고 낙인은 보통 네. 55보고. 왜냐면 티아라는 덱을 그 매스를 늘린다고 그게 파워가 세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냥 낙인 하나 더 있는 느낌인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약간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무튼 40장 덱이니까
조금 더 좀 평균적인 성공 파워는 조금 더 낙인보가 잘 나왔을 거다. 아무래도 좀 대신 아마 후공은 조금 더 안 좋았을 거라 생각했네요. 아니면 조금 더 범용을 좀 많이 의존한다거나. 그리고 티아라 약점은 또 포용에 약하다. 그렇죠. 포용이 상당히 약하다. 똑같네요. 키토카스의 포용치고 벨로 치면은. 네, 그거는 그렇기는 한데 그 대신에 이제 못 쓸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카드는 거의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어리 외에는 그러니까 염덱이랑 퓨어리 외에는 공통적으로 감마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덱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낙인도 그렇고 티아라도 그렇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순수 스네이크아이 같은 경우에도 포플러스로 한번 신전을 떠오면 그때부터는 감마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염덱 둘이랑 퓨어리까지는 그냥 애초에 고정적인 성능을 인정받은 덱들이라서 그래서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메타에 유행하는 범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서 메타를 피해가는 그런 그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환경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애초에 멀쩡한 덱들은 못 올라왔던 것 같아요. 멀쩡한 덱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뭐 팔이 3개라든지 네. 뭐 손가락이 6개라든지 네, 맞아요. 약간 낙인이랑 티아라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네. 사실 아무리 뭐 범용 뭐 감마를 안 맞아요, 뭐 차별점이 있어요라고 해도 기본적인 그런 포텐셜 자체가 없는 덱이었으면 애초에 올라올 수 있는 타입의 덱이 아니거든요. 그런 덱들은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터지면 멀쩡하지 않은 출력이 꼽히는 약간 그죠. 예. 가끔씩 급발진을 밟아버리는 그런 덱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죠. 아무튼 뭐 마스터 듀얼 WCQ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시간이 앉아서 떠든지 3시간째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이제 지금 녹음실인데 녹음실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는 뭐가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할 거고 뭐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금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제 얘기는 뭐 이번 금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금제가 나오면은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신카드들 중에서 좀 약간 주목하고 싶은 그리고 이 카드가 발매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OCG 그리고 마스터 듀얼 양쪽에서 한번 이제 뭐 고려를 해서 주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코멘트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확인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름이 없거든요. 예. 이름이 없는데 저희 카톡방 이름은 저희 이렇게 셋이서 있는 카톡방 이름은 그 노인정 앞 바둑 평론가. 적절하네요. 네, 노인정 앞에서 바둑을 평론하는 그런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잔뼈가 굵은 우리끼리 이제 바둑 평론하는 그런 느낌의 뭐 카톡방이긴 한데 이거를 그대로 방송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줄여서 해도 노박평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선되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슬슬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 첫은 아니지. 뭐 이렇게 3시간 동안 앉아서 유양 얘기만 주구장창 떠든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혜수님.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되네요. 되죠? 네, 되네요. 네. 아 근데 사실 노브롬님이 이런 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안 재우고 안 보내거든요. 그죠. 이게 네. 술 먹어도 이제 어딜 가? 네. 못 가. 나랑 얘기하고 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간에 뭐 유양에 시동 걸리면 집에 안 보내주고 자는 사람 깨워서 연습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좀 제가 유양 얘기를 너무 좋아해. 아니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페이스 켜가지고 저는 1시나 2시에 포기가 잤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뭐 4시 5시까지 했다는 거야. 맞아요? 이제 그 후반에 기억이 안 나. 네. 그 후반부는 네. 그 약간 치야호야 해줘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약간 좀 죄송하고요. 네.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그 뭐, 기억 네. 속에서 지우십시오. 네. 뭐 약간 그랬대요. 네. 기억해 와주지 않을까요? 기억이 계속 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뭐. 자리로 노브롬 씨의 이 유양 대화 욕구를 풀어줘야지 될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김래님 어떠셨습니까? 처음 참가하신 거 그쵸. 맞죠? 첫 참가인데 사실 이게 제가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이 약간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마이크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너브럼님께서 그 오늘 뭐 방송 그 녹음실에 3시간을 빌렸다 이걸로 한 뭐 몇 조 분량을 뽑아야겠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네. 안 했는데 속으로 뭔 개소리야 싶긴 했어요. 뭐 왜냐면 개소리야. WCQ 네.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주제 얘기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았어 나는. 네. 애초에 근데 저는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3시간이면은 잘 뽑으면 4회차 분량 뽑는다 했거든요. 네. 2회차 나올 것 같은데 딱 절반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1회차 정도. 애초에 그냥 이 멤버 모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평소에도 이제 그 네. 유형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평소에도 주제 하나 잡으면 몇 시간 가는데 이거를 뭐 이걸로 사회 분량이 뽑힐 거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또 얕봤네요. 얕본 거죠 이건. 이건 확실히 제가 얕봤죠 이건.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그 네.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 가지고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또 없죠. 하니까 또 나온다. 아니 됩니다. 그 네. 72시간 중에서 7시간 잔 양반이 뭐 즐거웠고요. 저도 다음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오는데 그때까지는 이름을 정해놓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